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꿈으로 차사를 삼아라는 시조 한 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조라는 갈래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고전 시가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갈래가 아마 시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보의 꿈으로 차사를 삼아라는 이 작품은 그 시조들 중에서도 평시조에 해당이 됩니다. 평시조라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평시조는 정형시잖아요. 그죠? 정형시는 외형류를 갖고 있고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형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리듬이 드러나고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자를 이게 굉장히 일정하게 만들어냈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정형시다. 이 정형시가 갖고 있는 운율을 외형률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고전시들은요 다 정형시예요. 근데 이 고전시 중에 대표적인 게 시조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형률을 그럼 이 시조나 가사 같은 고전시들은 어떻게 만들어냈었냐? 음보율을 통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음보가 어떻게 된다? 사음보율이었다. 그리고 이 음보율에는 짝꿍이 있었어요. 3, 4, 5은 4, 4조의 3, 4, 5은 4, 4조의 음수율 를 갖고 있는 게 시조잖아요. 평시조 특히 이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생님이랑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이 평시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3장의 형식을 갖고 있고 6구로 이루어져 있고 45자 내외의 글자 개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쌤이 아까 외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전 시가의 외형률을 만들어내는 대장이 음보율이니까 4음보율과 3, 4, 5은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드린 거고요. 그리고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형식적 특징 종장 첫 구절이 세 글자여야 되고 3음절이라고 우리 말하죠. 두 번째 구절은 5음절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이고요. 이 형식을 엄격하게, 이 특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시조를 정형시다, 외형률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 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려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높아심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정리하고 기억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형식적 특징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 기본이 어떻게 여기 적용됐는지 한 번만 확인하세요. 꿈으로 차사를 삼아 먼데님을 오게 하면 자 제일 앞에 쓰인 이 줄을 초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록 천리라도 순식에 오련만은 자 중간에 쓰여 있어서 중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줄 그 님도 님이니 올똥말똥 하여라. 자 여기가 마지막에 쓴다 마무리할 종자 해서 종장 이렇게 몇 장으로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거를 다시 의미가 끊어지는 것으로 구를 한번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꿈으로 차사를 삼아 한 구, 먼데님을 오게 하면 두 번째 구, 비록 천리라도 세 번째 구, 순식에 오련만은 네 번째 구, 그님도 님이니 올똥말똥하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장에 구가 몇 개씩 있구나? 두 개씩 있구나.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몇 개? 6구, 6개의 구를 갖고 있다. 자, 적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사음보율의 3, 4, 5은 4, 4조의 음수율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끊어볼까요? 음보율이라는 건 한 줄을 끊어 읽는데 그 끊어 읽은 마디의 개수가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꿈으로 자사를 삼아 먼데님 오게 하면 이렇게
네 개의 마디로 끊어 읽었다는 얘기예요. 중장 다시 읽어보자. 비록 천리라도 순식에 오련만은,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마디로 또다시 끊어 읽었다. 마지막, 그 님도 님이니 올똥말똥 하여라. 이렇게 종장도 네 개의 마디로 일정하게 끊어 읽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의 율격을 사음보율을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짝꿍인 음수율은 여러분 100% 지켜지진 않았어. 그런데 대충 세 글자 네 글자이거나 네 글자 네 글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음수율을 사음보율의 짝꿍이 되는 음수율을 3, 4, 5은 4, 4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자, 한 마디 안에 있는 글자 개수인데 쌤이랑 한번 세볼까요? 꿈으로 세 글자, 차자를 삼아. 여기는 5글자다. 먼데님 3개, 오게 하면 4개. 비록 2개, 천리라도 4개, 순식에 3개, 오련만은 4개. 그 님도 님이니 여러분 몇 개야? 여기 5개. 올똥말똥 4개, 하여라 3개. 자, 글자 개수 한번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세 글자, 네 글자가 제일 많다. 그죠? 그래서 3, 4조가 드러난다. 주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3, 4, 5은 4, 4조가 일반적으로 사음보율과 잘 어울리는 글자 개수, 음수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음보율보다는 100% 지켜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되겠죠? 세 번째 특징. 자, 종장의 첫 구절은 무조건 글자 개수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무조건 5글자 5음절 이상이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5개를 맞춰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고정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음보,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가 2개가 올 수도 있고 3개가 올 수도 있고 4개, 5개 다 가능했지만 종장의 첫 구절은 무조건 글자 개수가 몇 개여야 됐다? 3개여야 됐다. 그리고 종장의 두 번째 구절은 5글자 이상으로 써주는 게 규칙이었어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꿈으로 차사를 삼아라는 이 시조가 어떻게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조들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이 뭐였었는지 이 3가지 좀 기억해 보면서 자꾸자꾸 한번 끊어내 보기도 하고 글자 개수를 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본다면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으로 차사를 삼아. 여러분 차사가 뭐냐? 여러분 함흥차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임금의 명령을 전하러 지방 같은 데 가는 그런 벼슬아치를 우리가 차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심부름꾼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으로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차사로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꿈으로 차사를 삼았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현법은 뭐가 쓰인 거야? 의인법이 쓰인 거죠. 그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를 인격화하고 있으니까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쓰인 게 맞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표현법이 여기 보이는 거야. 추상의 구체화 혹은 개념의 사물화 혹은 추상의 대상화, 개념의 대상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법이 여기 쓰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추상이라는 건 여러분, 추상이라는 건 개념이라는 거, 또 요거랑 비슷한 말 관념이라는 거. 자, 3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추상, 관념, 개념이라는 건 구체적,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든 개념이야. 자, 뭐라고?
추상이나 관념이라는 거, 개념이라는 거는 뭐다?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 추상, 요게 추상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추상, 또 관념, 비슷하게 개념, 요런 말들과 반대말이 뭐냐면 구체예요. 구체. 구체라는 거는 뭐죠?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물건 같은 것들. 우리가 다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감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것들이죠. 그쵸? 그게 구체고 사물이고 대상이고 그런 거죠.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인간의 감정. 이건 여러분 추상이죠. 예를 들어서 슬픔, 행복, 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어들이 있는 거지. 자유, 평화. 이런 거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렇게 물건이어가지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추상이고 관념이고 개념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간의 감정이 있고요. 문화관에서는 이 추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활용이 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라는 구체적 사물을 만들어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놓긴 하지만 사실 시간 자체는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인지되지 않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시간의 흐름 같은 게 우리 문화관에서 주로 추상이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문학에서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냐? 이거를 마치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감각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구체물로, 사물로, 어떤 특정 대상으로 바꿔놓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추상의 구체화라고 얘기하고 개념의 사물화,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개념 추상의 구체화라는 게 뭔지 또는 추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말하기도 해요. 추상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지. 추상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거 그게 추상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로 바꿨어. 그게 구체적 형상화라는 개념이 되겠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 같은 경우도 그 기법이 쓰였다라는 걸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꿈 생각해보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막 연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없죠. 자고 있을 때 꿈을 꾸면 정말 생생하긴 한데 사실은 만져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딱 뜨는 순간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은 영화 같은 꿈을 꿨다고 하잔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 이렇게 딱 꿈에서 깨어난 순간 떠올라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안개같이 안개처럼 심지어 안개는 조금 보이기라도 하는데 꿈은 정말 그게 훅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꿈도 추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사라는 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심부름꾼, 왕이 보내는 심부름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니까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꿈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꿈을 자살을 삼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추상의 구체화가 아주 잘 사용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꿈으로 차사를 삼았어. 그리고 이게 심부름꾼인데 왜 이런 심부름꾼을 만들었냐? 이유가 그 뒤에 나왔네. 님이 먼데 있어. 님이 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먼데님. 이런 것들이 뭘 알려주는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간다. 화자의 상황을 알려주게 되죠.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화자는 지금 님과 이별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별한 님이 아주 멀리 있는 거지. 멀리 있어서 화자가 도저히
도저히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이 먼 거리를 지금은 우리는 뭐 KTX도 있죠. 비행기도 있죠. 순식간에 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먼 거리를 훅 텔레포트 해가지고 확 줄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꿈이라는 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꿈으로 심부름꾼을 삼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먼데 님을 그래서 오게 한다면 여러분 오게 하면 요거는 가정이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서 비록 천리라도 멀리가 먼데라고 초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와 천리나 떨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 천리라는 거는 님이 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는 걸 부각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체적 수치는 천리라는 구체적 수치는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할까요? 물리적 거리는 아닌 거죠. 우리 문학에서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사용이 될 때는요. 실제 그 수치 그대로를 의미하기보다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님과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사이도 그래서 서먹서먹해지고 우리 보통 그렇게 되잖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낼 때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천리 실제로 이렇게 수치를 자로 재봤더니 님이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의미하는 게 그만큼 내가 님과 멀어졌어 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내는 단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때? 꿈이니까 내가 차사를 보냈어. 제발 좀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 보고 싶대요. 빨리 오시래요. 이러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순식간에 올 수 있죠. 님이. 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재회에 대한 기대감, 너무너무 보고 싶어. 소망을 드러내는 게 중장의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꿈은 이 작품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현실의 문제 상황 뭐야? 이별이잖아. 그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의 통로로 기능하게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님이 나에게 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대. 그게 꿈의 기능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 꿈을 차사로 삼아가지고 님을 순식간에 오게 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와 전환. 문제는 그 님을 둔 님이야. 님을 둔 님. 자, 님이 3번 반복이 됐어요. 3번 반복이 되면서 약간 좀 그 님이 님 둔 님이니 하면서 약간 띵 뒤통수를 땅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이 님을 둔 님이래. 그럼 여러분 요 님이 좀 다른 님이라는 거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앞에 그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야. 뒤에 마지막에 있는 님도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님이 님을 두고 있대. 그러면 이 님은 뭐야? 그 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화자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장애물이죠. 장애물. 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님이 사랑하는 어떤 또 다른 대상이 있었다. 그 얘기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아. 그러니 올똥말똥하여라. 올 듯 말 듯 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해석 뭐라고? 올 듯 말 듯 하구나. 올 것 같다는 거야.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님과 나는 거리만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마저 멀어져 있어. 왜냐?
그 님이 다른 님을 사랑하거든. 이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그 님도 님도님이니 올똥말똥하여라 이렇게 해서 약간 해학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전환이 이루어진 종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죠. 대상의 상황은 어떠냐 봤더니 자 이별인데 그 이별을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구체적으로 화자가 아닌 다른 이를 님이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화자의 반응 어땠어? 꿈속에서도 소망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슬퍼하는 게 종장의 반응이었다. 꿈으로 차사를 삼아서 보내더라도 님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슬퍼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표현법, 반복법 쓰인 거 보이시죠? 자, 시어의 반복 확인이 됐습니다. 갈래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시조고 그래서 이런 율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주제는 님을 향한 그 님이 다른 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작품의 주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징 정리합시다. 상상했어. 꿈으로 차사를 삼아서 먼데 님을 오게 하고 싶어. 가정에 가고 그래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기대가 좌절되는 종장 굉장히 뒤통수를 땅 때리는 것 같은 종장의 그 좌절감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의 평시조 한수였습니다. 동일한 시어의 반복, 님이라는 시어가 반복됐었죠. 그래서 대상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화자의 생각을 그 님도 님도님이니 올똥말똥하여라 화자의 생각을 동시에 드러내는 그래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해학적인 효과를 얻는 그런 종장의 마무리. 요거는 종장에 드러나는 종장의 특징이 되겠다. 그런 종장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시조랑은 느낌이 또 다르구나. 조선 후기에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그래서 평시조의 형식을 좀 깨는 그런 어떤 작자 미상의 그런 평시조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렇게 평시조들도 좀 있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보라는 양반이 쓴 조선 후기의 평시조 한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